집 네 시동생 줘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집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동과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현관 앞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워 가슴을 치기 시작했죠. 세상에, 동네 사람들, 이런 독한 년을 며느리로 들였다니. 그 옆에서 남편 또한 수진아, 이번 한 번만 양보하자.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대신 이 집을 날려버리기로. 그리고 며칠 뒤 빗속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던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행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실 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았죠. 이 아파트는 제가 7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과 친정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며 평생 모아 보태주신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이름도 오롯이 제 이름 석자뿐이었죠. 그때 현관 도어락이 삐삐삐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커다란 보따리 2개를 양손에 들고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시동생이 캐리어를 끌며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 큰 짐들은 다 뭐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어 아무렇게나 현관에 내팽개치고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떡하니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마치 자기 집을 구경하듯 느긋했습니다. 아이고야, 집구석 한번 널찍하니 참 좋네. 거실에 해드는 것 좀 봐라. 예, 민준아. 이 집 방이 총 몇 개라고 했냐?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방 3개예요, 엄마. 화장실도 2개고. 아우, 이 정도면 우리 지연이랑 둘이서 신혼살림 차리기 딱 좋겠네. 시동생이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두고 슬리퍼를 끌며 안쪽 방을 기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행동이 영 불안하여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남의 방은 왜 기웃거리세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남의 방은 무슨 남의 방이야. 내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막내 민준이 다음 달에 장가가는 거 알지? 근데 요새 집값이 아주 미쳐 날뛰어서 전세고 나발이고 도무지 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우리 민준이 신혼집으로 당장 내놔라. 너희 부부는 아직 애도 없으니까 대충 방 하나짜리 싼 전세 구해서 나가면 딱 맞겠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황당하여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제 집을 시동생한테 내놓으라뇨? 아니, 이 물건이 귀가 먹었나? 이 널찍한 아파트, 우리 민준이 주라고. 하나뿐인 시동생 장가간다는데 형수가 돼서 동생 놈 신혼집 하나 못 내줘? 내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소파 팔걸이를 탁 내리쳤습니다. 시동생은 안방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며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집문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왔죠. 어머니, 이 서류 좀 똑똑히 보세요. 저는 서류를 시어머니 앞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집, 제가 직장 다니며 뼈 빠지게 안 쓰고 모은 돈이랑 우리 친정 부모님이 식당 일하며 땀 흘려 보태주신 돈으로 산 제 집이에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이수진 제 이름 석자 떡하니 박힌 거 보이시죠? 남편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제 재산인데 제가 왜 시동생한테 집을 줍니까? 저는 죽어도 못 줍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에 찍힌 제 이름을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현관문 앞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질 만큼 큰 울음소리였죠. 세상 천지에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를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지 핏줄 같은 시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집 하나를 안 내나? 아이고, 이 몹쓸려나. 내가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시어머니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동생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입을 비죽거렸죠. 아, 형수, 진짜 너무하네. 엄마 쓰러지시겠네, 진짜. 우리가 뭐 남의 집 뺏어 먹는데요? 한 식구끼리 남는 집 잠깐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가족끼리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안쪽 서재 문이 열리며 남편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 옆에 멈춰서서 바닥에 누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야, 이수진. 너 꼭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야겠어? 어머니 바닥에서 저렇게 우시는 거 안 보여? 민준이 당장 살 데가 없다잖아. 개자리 잡을 때까지만 조용히 집 비워주자. 우리는 부부니까 그냥 은행 대출 받아서 싼 전세로 나가면 되잖아.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그 입으로 뭐라고 했어? 내 피 같은 집을 동생한테 공짜로 내주고 우리는 생빚을 져서 길바닥으로 나가자고? 당신이 제정신이야. 아우, 진짜. 평생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니까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유난이야, 유난은.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남편이 한숨을 쉬며 뒷목을 극적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거실벽에 걸린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경비실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여기 1203호인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집에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밖으로 좀 끌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것이 미쳤나? 어디 감히 시어미랑 시동생을 경찰에 넘겨?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니, 제 입장은 방금 분명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집 절대 못 줍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놓아둔 보따리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시동생도 혀를 차며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올렸죠. 오냐, 오늘은 더러워서 내가 그냥 간다. 근데 딱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니들 짐 싹 빼서 이 집 당장 비워놔. 내 말 무시하고 안 비우면 그때는 내가 사람 풀어서 네 짐통 다 길바닥에 내던져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검지손가락을 제 코앞에 들이밀며 내뱉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양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너도 참 속이 좁다. 어머니가 내일 모레 70이셔. 늙은 노인네가 막내 아들 걱정에 속이 타서 저러시는 거잖아. 그냥 눈 딱 감고 입원 한 번만 져주면 덧나냐? 남편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또다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용돈을 내놓으라 할 때도 시동생 사업 자금을 보태주라 할 때도 남편은 늘 저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한 번만 참아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당신은 도대체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재산 다 뺏기게 생겼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나한테 무조건 참으라는 말밖에 할 줄 몰라? 아,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험하게 해. 사람 피곤하게 진짜.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친정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죠. 엄마 나야. 수진아, 너 우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리 다 죽어가. 엄마 나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이혼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방금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집을 내놓으라 한 것, 남편이 시댁편을 든 것, 그리고 지난 3년간 겪어온 수많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죠. 엄마, 나 이 아파트 내일 부동산에 당장 내놓고 팔아버릴 거야. 싹 다 현금으로 바꿔서 이혼 서류 도장 찍을 거야. 엄마네 예전에 사둔 그 빈 오피스텔 있지? 나 당분간 거기 좀 들어가도 돼?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알았다. 더 말 안 해도 이 애미가 다 알아들었어. 오피스텔 비밀번호 그대로니까 당장 짐 싸서 와라. 이혼이 대수냐, 내 딸 살리는 게 먼저지. 아빠한텐 내가 다 말해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이리 와. 친정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문을 닫고 있었죠. 저는 거실로 나가 현관 도어락의 설정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지우고 새 번호를 입력했죠. 그리고 거실 구석에 설치된 홈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현관문 정면과 거실 한가운데를 비추도록 각도를 잡았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치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게 될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어락 바깥에서 삐삐삐 삐삐삐 번호를 연달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반복되더니 곧이어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죠. 문 열어. 이 문 왜 안 열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구두를 신은 채 현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수, 빨리 문 열어봐. 시동생의 목소리도 섞여들었습니다. 그 사이로 낯선 여자 목소리 두어 개가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죠. 시동생의 예비 신부 쪽 가족들까지 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쿵, 쿵, 쿵. 시어머니가 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전체가 울릴 만큼 거센 소리였죠. 이것이 감히 시어미를 문 밖에 세워놔. 당장 열어, 당장.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어 현관 밖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을 띄웠죠.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문짝을 걷어차고 있었고 시동생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 뒤로 중년 여성 한 명과 젊은 여자 한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저는 녹화 버튼을 눌러 이 장면을 고스란히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과 발길질이 3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녹화를 멈추지 않은 채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들이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주소는요. 전화를 끊고 나자 복도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더 커졌습니다. 느그 집안이 돈이 없어서 내 며느리 집에 신혼집을 달라 그러는 줄 알아? 원래 우리 집인데 잠깐 빌려준 거라고. 시어머니가 예비 신부 쪽 가족을 향해 변명을 늘어놓는 소리가 문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전기 잡음이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아, 경찰 아저씨. 이게 우리 큰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줘서 그래요. 가족인데 문을 잠가놓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갑자기 가늘게 바꾸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의 집이에요. 이분들을 초대한 적이 없고 어제도 무단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문을 부수려고 하셨고요. 영상도 다 찍어뒀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찰 2명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시어머니 일행에게 돌아섰죠. 집주인이 거부하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더 소란 피우시면 현행범으로 조치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예비 신부 쪽 가족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으로 물러나 있었죠. 시동생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경찰을 번갈아 보다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크게 숨을 내쉬었죠. 오늘 출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반차를 냈습니다. 코트를 벗고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어젯밤부터 서재에서 잤는지 접이식 침대가 펼쳐져 있었죠.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서류 뭉치 아래 깔려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죠. 명함 한 장과 A4 용지 2장이었습니다. 명함에는 김 실장 대출 상담 전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A4 용지에는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 아파트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장 맨 아래 위임인 란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죠.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위임장을 들고 있던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이름을 빌려서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빼내려고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남편이 그렇게 쉽게 동조한 것도 전부 짜여진 판이었죠. 저는 위임장과 명함을 휴대폰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서랍에 도로 넣어두고 서재를 나왔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쪽 금고를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하나하나 꺼내 서류 가방에 담았습니다. 손이 아까보다 더 떨렸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죠.
저는 코트를 다시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대로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크고 제가 이 집을 살 때도 거래를 맡겼던 곳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장님, 급한 거래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저희 아파트 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세보다 20% 싸게 내놓을게요. 조건은 하나예요. 오늘 안에 현금으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중개소 대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모님, 20%나 낮추시면 금방 나가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급하세요? 사정이 좀 있어요. 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중개소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죠. 저는 중개소 안쪽 방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째가 되었을 때 중개소 대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찾았어요.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 이 가격이면 바로 하시겠대요. 지금 오고 계세요. 30분 뒤 중년 남자 한 명이 중개소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집 상태를 사진으로 본 뒤 고개를 끄덕였죠. 안쪽 방 테이블 위에서 매매 계약서 2부가 오갔습니다. 저는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인도 도장을 찍었죠. 2시간 뒤 매수인이 보낸 잔금이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리 연락해둔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겼습니다. 오늘 중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이 집을 담보로 단 한 푼도 빼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중개소를 나온 저는 아침에 미리 전화해둔 포장이사 업체의 트럭이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2명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죠. 저는 안방과 거실에 있는 가전과 가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시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식탁, 소파, 침대. 전부 제가 혼수로 장만했거나 결혼 후 제 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서재에 남편의 옷과 짐이 들어있는 서랍장만 덩그러니 남겨두었죠. 이사 기사들이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실어 올리는 동안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커튼을 걷어낸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빈 벽과 빈 바닥만 남은 거실이 오히려 시원해 보였죠. 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관문 도어락 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마스터 번호를 넘겼습니다. 현관 앞에 캐리어 하나를 세워두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려면 아직 3시간은 남아 있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단지 밖으로 나왔죠.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 부모님의 오피스텔 주소를 불렀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죠. 남편과 연결되어 있던 가족카드 2장을 정지시켰습니다. 공동인증서도 폐기 처리를 눌렀죠. 하나하나 끊어낼 때마다 가슴속에 얽혀있던 매듭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처리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가방 지퍼를 닫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내일이면 남편은 텅 빈 집에 서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담보로 잡으려던 집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매매 계약을 마친 다음 날 오후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은행 본점 대출 창구 앞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죠.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은행 직원의 진술과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검은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자리에서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죠. 태연아, 잘 될 거다. 금방이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사람 많잖아요. 남편이 주위를 힐끔거리며 시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번호가 호출되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창구 직원 앞에 밀어 넣었죠. 주택담보로 대출 받으려고요. 여기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내놓은 서류 속에는 제 신분증 사본과 서재 서랍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언제 훔쳤는지 저는 어제 금고에서 서류를 챙길 때 인감도장이 하나 빠져 있던 것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리를 떨며 직원의 손끝을 바라보았죠. 시어머니가 슬금슬금 창구 쪽으로 다가와 남편 뒤에 섰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죠. 그년이 모르는 사이에 끝내버리는 거다. 돈 나오면 바로 민준이 전세 계약금 넣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어머니, 제발 조용히 좀. 남편이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전산으로 조회하는 중이었죠. 모니터 화면에 조회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죠. 그리고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객님, 이 주소의 아파트요. 어제 날짜로 소유권이 다른 분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고객님 배우자분이 아니에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등기 이전이 완료된 상태라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는 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움켜쥐며 직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죠. 아니, 그 집 우리 며느리 집이에요. 어제까지 분명히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었다고. 다시 조회해봐요. 어머님, 전산 기록이라서 오류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되어 처리 완료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창구 앞에 얼어붙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위임장, 제가 쓴 게 아닌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출 창구에서 세 걸음 떨어진 기둥 뒤에서 제가 걸어 나왔죠. 저는 전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 설치해둔 위치 공유 앱을 통해 남편이 이 은행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죠. 서재 서랍에 넣어둔 위임장과 빠져있던 인감도장. 오늘 이것을 쓰려고 가져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남편보다 30분 일찍 은행에 도착하여 구석 의자에 앉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에? 남편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나쳐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직원에게 보여주었죠.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 서류에 적힌 위임인 본인이에요. 저 위임장은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동의한 적도 없어요. 제 신분증 사본도 몰래 가져간 거예요.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과 서류 위의 이름을 번갈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흰 종이장처럼 하얘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지금 은행 대출 창구에서 제 남편이 제 이름으로 위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제 인감도장도 훔쳐갔고요.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내 인감 훔쳐가서 위임장 위조한 게 오해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창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직원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찢으려는 듯 손을 뻗었죠. 고객님, 창구 직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 서 있던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팔을 잡아 뒤로 꺾으며 바닥에 엎드리게 했죠. 나 봐. 남편이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달려가려다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손이 제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죠. 수진아, 이러지 마.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신고 취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말없이 떼어냈습니다. 10분 뒤 경찰 2명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죠. 이쪽이 제 남편입니다.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몰래 훔쳐서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그 서류로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겁니다. 저는 창구 위에 놓인 위임장과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서류가 증거예요. 저는 피해자로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경찰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내 남편의 양손목에 채웠죠. 일어나세요. 지구대까지 동행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올리며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경찰까지 부를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경찰에게 이끌려 은행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죠. 시어머니가 남편의 뒤를 쫓아 뛰어갔습니다. 은행 밖 주차장에 세워진 경찰차까지 달려가며 대성통곡을 터뜨렸죠. 태연아, 아이고, 내 아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은행 유리문 너머로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없이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차 뒤를 절뚝거리며 쫓아가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사건 경위서 작성에 필요한 거래 내역이나 서류가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죠.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도로변에 서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냈죠. 연락처 목록을 아래로 내려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대학교 때 법학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선배, 저 이수진이에요. 급한 건으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오늘 시간 되세요? 선배 변호사의 로펌은 시청역 근처 고층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빌딩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저는 서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짚어보았죠. 은행 대출 위조 서류 사본,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걷어차던 영상, 그리고 남편 서재에서 찍어둔 위임장과 대출 브로커 명함 사진. 사무실 문을 열자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많이 안 좋다. 일단 앉아. 저는 상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와 출력해온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선배, 이게 남편이 제 이름으로 위조한 위임장 사본이에요. 이건 남편 서랍에서 나온 대출 브로커 명함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시어머니가 어제 아침에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 부린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죠. 선배가 위임장 사본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보았죠. 수진아, 이 정도면 싸울 것도 없어. 남편 쪽이 잘못한 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혼 판결이야 당연히 나올 거고 위자료도 크게 받아낼 수 있어. 선배가 옆에 놓아둔 노트에 펜을 들고 빠르게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바로 이혼 소장 작성 들어갈게. 그리고 하나 더.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 이미 2번이나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친 거잖아. 또 올 거야.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동생도. 선배가 펜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넣자.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100m 안에도 못 와. 선배, 가능한 한 빨리 해주세요. 제가 지금 친정 오피스텔에 있는데 그쪽 주소를 알아내면 또 찾아올 사람들이에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소장이랑 가처분 신청서 동시에 준비해서 내일 오전에 바로 법원에 접수할게. 넌 오늘부터 남편이랑 직접 연락하지 마. 무슨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일절 받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전부 나한테 시켜.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로펌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준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방금 새 집주인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이랑 젊은 남자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을 부수려고 하고 있대요.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었죠. 경찰서에서 아들을 빼내지 못한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데리고 아파트로 달려간 겁니다. 남편 짐이라도 챙기려 했겠지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집이었죠. 새 집주인분이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제가 따로 뭘 해야 할 건 없으신데 알고는 계시라고 연락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새 집주인에게 쫓겨나 짐가방 몇 개만 든 채 아파트 단지 밖에 서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그 집을 제 손에서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 디딜 곳 하나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휴대폰에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23통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도 12통이 와 있었죠. 수진아,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얘기하자. 집이 왜 이래? 가구가 다 어디 간 거야? 수진아, 제발. 저는 문자를 끝까지 읽고 나서 남편의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차단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선배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복사하여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할 말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 내 변호사야.
그것이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오피스텔 근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받은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확인했죠. 창구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 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옮기고 일부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묶어두었습니다.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누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제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죠. 은행을 나와 오피스텔로 돌아오니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방금 법원에 다 접수했어.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 접근 금지 가처분. 세 건 전부. 고마워, 선배.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내 남편 풀려났대. 저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남편이 이런 짓은 처음이라 초범이잖아.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바닥을 구르면서 합의하겠다고 사정을 했나 봐. 그래서 일단 잡아두지 않고 수사만 진행하는 걸로 바뀐 거야. 풀려나긴 했지만 수사는 계속 가니까 걱정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오피스텔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풀려났다는 말에 가슴이 잠깐 철렁했지만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끝낸 뒤였죠. 집은 팔았고 돈은 옮겨두었고 법원에 서류도 넣었습니다. 남편의 번호는 차단했고 제 연락처로는 선배 변호사의 번호만 남겨두었죠. 저는 오피스텔 작은 식탁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법원 접수증 3장을 꺼내 나란히 놓고 들여다보았죠. 이혼 소장 접수증, 위자료 청구 소송 접수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증. 석 장의 종이 위에 찍힌 법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가지런히 모아 서류 가방에 다시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인사팀 책상 위에 내용 증명 우편이 한 통 배달되었죠. 선배 변호사가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남편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 사실을 저는 선배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가 인사팀 앞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남편이 직접 들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야, 이태연 대리 사문서 위조로 경찰 조사받고 있대. 아내 인감도장 훔쳐서 대출 받으려다 걸렸다며? 남편이 사무실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 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쪽에서도 일이 터지고 있었죠. 시동생의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으니 예식장 잔금과 신혼여행 비용을 치를 돈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 문턱도 넘지 못할 신용 상태였고 남편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주택가 골목 사이에 있는 사채업자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빌린 돈의 이자는 한 달에 원금의 10분의 1이 넘는 무시무시한 조건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 셋은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남에게 넘어갔고 시어머니의 원래 집은 이미 몇 년 전에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처분한 뒤였죠. 셋은 외곽 지역의 낡은 모텔방 하나를 빌려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선배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전해주었죠. 수진아,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 시동생이 지금 모텔에서 같이 지내고 있대. 매일 밤 싸운다더라. 선배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저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다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단골 카페에 찾아가 카운터 직원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죠.
여기 이수진이라는 여자 안 왔어? 키가 이만하고 머리가 긴 여자. 우리 며느리야. 카페 직원이 모른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미용실에도 찾아가 같은 행패를 부렸죠. 하지만 저는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예전에 다니던 곳에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출퇴근 경로도 바꾸고 점심도 회사 안에서 해결했죠. 시어머니가 제 그림자라도 잡으려면 한참 헤매야 할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오피스텔에서 조용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오피스텔 문을 열면 친정아버지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시댁과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동안 한마디 잔소리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빠 밥 맛있다. 고마워. 많이 먹어라. 국도 더 떠줄까? 아버지가 국자를 들고 냄비 뚜껑을 여시며 물으셨죠. 그 평범한 저녁 식탁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계획을 꺼내기 시작했죠.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이고 주말이면 소품 가게를 돌아다니며 눈을 키워왔던 분야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지켜낸 돈이 있었고 더 이상 시댁에 빼앗길 걱정도 없었죠. 저는 사업 계획서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이름, 취급 상품 목록, 목표 고객층, 예상 매출.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판을 두드렸죠. 며칠 뒤 저는 번화가 중심지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2층 전체를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죠. 큰 통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저는 건물주와 마주 앉아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선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남편 쪽 변호사한테 답변서가 왔어. 뭐래? 재산 분할해달래. 아파트 판 돈 나눠달라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로 끌려간 사람이, 내 인감을 훔쳐서 대출 사기를 치려던 사람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선배, 어떻게 돼? 선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그 아파트는 내 친정 부모님이 보태준 돈이랑 내 적금으로 산 거잖아. 내 이름으로만 등기된 내 고유 재산이야. 결혼 전 재산도 아니고 결혼 후에 산 거라 해도 상대방이 기여한 게 하나도 없으면 나눠줄 이유가 없어. 증거 서류 다 있으니까 내가 한 방에 정리할게. 부탁해, 선배.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계약을 마친 상가 건물 쪽으로 고개를 돌려 2층 통유리창을 올려다보았죠. 저 안을 제 물건들로 채울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명 인테리어 시공업체 3곳에 연락하여 매장 공사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감각이 맞는 업체를 골라 다음 주 착공을 잡았죠. 밤에는 브랜드 로고 시안을 디자이너에게 의뢰하고 해외 소품 도매처에 메일을 보내며 상품 목록을 추렸습니다. 일주일 뒤 매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마다 공사 현장에 들러 벽 색깔을 확인하고 조명 위치를 조정하고 진열대 높이를 재며 밤늦게까지 매장에 붙어 있었죠. 공사가 마무리되고 첫 상품이 매장에 들어오던 날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제 이름이 박힌 대표 명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잔을 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부딪혀 주셨죠. 샴페인 거품이 잔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시댁에 묶여있던 3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데 정문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죠. 저는 사원증을 목에 건 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골판지에 매직펜으로 휘갈겨 쓴 피켓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죠. 이수진은 시댁 재산을 빼돌려 야반도주한 사기꾼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A사 전단지를 한 뭉치 껴안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이수진이라는 여자 있죠? 이 여자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팔아서 도망갔어요.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로비를 지나는 사람마다 전단지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피켓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로비 기둥 앞에 버티고 서 있었죠. 저와 같은 층에서 일하는 박 대리가 전단지를 받아들고 읽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박 대리의 눈이 커지며 저를 바라보았죠. 뒤이어 출근하던 김 과장, 이주임도 전단지를 들고 서서 제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수진, 거기서 내가 우리 집안의 한 짓을 여기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전단지를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제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냈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한 글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어머니.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시어머니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저 여자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다들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쫓아왔죠. 사무실에 앉은 지 30분도 되지 않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수진 씨, 인사팀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자 팀장과 감사실 직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지금 1층 상황 알고 있죠? 회사 정문에서 직원 개인 문제로 시위가 벌어지는 건 회사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오늘 중으로 자리 정리하세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여기서 해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 위 개인 물건을 상자에 담았죠. 동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경비원이 내보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 여기저기에 전단지가 흩어져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밟으며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피스텔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다. 시어머니하고 시동생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뭐라고? 지금?
대문 앞에서 쓰레기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버지한테 향해서 욕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죠. 여보, 여보, 수진아, 아버지가 쓰러졌어.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오피스텔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집 주소를 불렀죠. 택시 안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인데 주소는요. 택시가 친정집 앞 골목에 멈추었을 때 이미 구급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있었죠. 어머니가 구급차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대문 앞 바닥에 검은 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오물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아빠, 저는 들건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 산소 호흡기가 씌워져 있었죠.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아버지를 안으로 데려갔죠. 저와 어머니는 응급실 앞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대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질렀어. 내 딸이 우리 집안 거덜냈다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시동생이 검은 봉지를 대문에 집어던졌는데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나가시다가 그걸 보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죠.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쓰러지신 겁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셨는데 며칠 입원하시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죠. 팔에 꽂힌 주사 바늘과 손가락에 끼워진 측정 장치가 아버지의 상태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홀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제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배 변호사였죠.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내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글? 지역 맘카페랑 익명 게시판에 내 사진이랑 같이 글이 올라왔어. 내가 시댁돈을 빼돌린 꽃뱀이라고. 사진은 얼굴 일부만 가렸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올려놨더라.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 사진이 눈 부분만 얇게 가려진 채 올라와 있었고 댓글에는 온갖 욕설과 비난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시동생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죠. 저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빌고 합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죠. 물러서면 물러선 만큼 더 밟고 올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지금부터 내가 보내는 거 전부 확인해줘. 저는 휴대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뿌리는 장면을 건물 보안 카메라로 찍어달라고 경비팀에 요청해 둔 영상이 있었죠. 친정집 대문 앞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난동 영상도 어머니에게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한 익명 게시판의 악성글과 댓글을 하나하나 캡처했죠. 영상 파일 2개, 캡처 사진 16장. 전부 선배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선배, 이거 전부 증거야. 회사 로비 난동, 친정집 오물 투척, 온라인 명예훼손.
전부 다 고소할 거야.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다 붙여줘.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싶어? 선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잠들어 계셨죠. 어머니가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관할 경찰서 형사과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선배가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형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회사 로비에서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친정집 앞에서의 오물 투척과 특수 협박,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3건 전부 고소합니다. 선배가 서류를 한 장씩 펼치며 담당 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영상 파일 2개를 형사의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했죠.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전단지를 뿌리며 고함을 지르는 장면, 남편이 피켓을 치켜든 채 서 있는 장면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죠. 이어서 친정집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검은 봉지를 대문에 내던지는 장면, 시어머니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소리와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피고소인 3명 전원 소환 조사 나갈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선배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진아, 법원에서 연락 왔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나왔어. 저는 선배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법원 전자문서 알림이 떠 있었죠.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3사람 모두에 대해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결정문이었습니다. 이거 어기면 바로 잡혀가는 거지? 그렇지. 가처분 위반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야. 이제 얼씬도 못해.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팀장 앞에 서류 3장을 내려놓았죠. 이건 법원에서 나온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이고요. 이건 경찰서 고소장 접수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남편의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관련 서류예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장이 서류를 다 읽을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렸죠. 그날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은 제 남편과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지금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전단지에 적힌 내용은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기 발령 취소하고 내일부터 복귀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크게 숨을 내쉬었죠. 회사를 나온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선배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갔죠. 상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배, 이것 좀 봐줘. 파일 안에는 제가 며칠에 걸쳐 하나하나 모아놓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 사기를 시도하다 적발된 경위가 담긴 고발 서류 사본, 친정집 앞에서의 난동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출력본, 시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담긴 자료,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시동생 전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고소장 접수증까지 한 장 한 장이 시댁 식구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증거였죠.
선배가 파일을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쓸 거야? 시동생 예비 처갓집에 보낼 거야. 선배가 파일을 덮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동생이 예비 신부 쪽에 번듯한 아파트를 해가겠다고 했대. 그 아파트가 내 집이었고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예비 처갓집은 아직 몰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 선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보내는 건 내 자유야.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서류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봉투에는 시동생 예비 신부 측 집 주소를, 다른 봉투에는 예비 신부의 직장 주소를 적었죠. 로펌을 나와 바로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기사에게 봉투 2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배달 부탁드립니다. 기사의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도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직장에 와서 전단지를 뿌렸을 때, 시동생이 친정집에 오물을 던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같은 무게를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이틀 뒤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시동생 파혼당했대.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비 신부 쪽 집안에서 서류 봉투를 받아보고 난리가 났나 봐. 온 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자 집안이고 아파트 약속도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바로 파혼 통보했대. 예비 처갓집에서 그냥 넘어갔어? 아니, 예식장 위약금이랑 혼수 비용 전부 시동생한테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대.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선배에게서 또 한 건의 소식이 왔죠. 경찰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악성글의 접속 기록을 추적했는데 시동생 휴대폰으로 확인됐어. 시동생 소환조사 들어갔대. 맘카페와 익명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리고 꽃뱀이라고 글을 도배했던 것이 시동생의 휴대폰에서 나온 거였죠. 시동생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 남편 쪽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이 날아간 거였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회의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죠. 이태연 대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 처분합니다. 남편은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상자를 들고 걸어 나왔던 바로 그 정문이었죠.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병원 병실에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상 옆 간이의자에 앉아 선배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전화였어?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푹 쉬세요. 저는 이불을 아버지의 가슴까지 끌어올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죠. 우리 딸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나가요. 아버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죠. 해가 건물 사이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파혼 소식이 들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 302호 법정 앞 복도에 저는 선배 변호사와 나란히 서 있었죠. 맞은편 벽에 기대어 남편이 국선 변호사 옆에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남편은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양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법정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양측을 번갈아 보았죠. 원고 이수진 측과 피고 이태연 측 모두 출석하셨으니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태연은 원고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대출을 시도한 점, 원고의 직장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원고 측 가족에 대한 협박과 난동을 주도한 점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국선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된 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죠. 끝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 모든 모욕과 위협이 법정 안 한마디로 매듭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수진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남편이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선배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형사 쪽도 정리됐어. 사문서 위조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대. 감옥에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전과 기록이 남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직장은 못 구할 거야. 저는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며 차가운 바람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쏟아지는 돈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죠. 예비 처가에서 건 손해배상 소송, 사채업자의 이자, 거기에 남편이 선고받은 위자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셋은 모텔 방마저 빼야 했죠. 선배를 통해 전해 들은 마지막 소식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지방 외곽의 비닐하우스 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근처에서 일용직 일거리를 찾아다닌다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매장 오픈 준비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된 매장에 상품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진열대 위에 소품들을 배치하고 조명 아래에서 색감을 맞추는 일에 온 신경을 쏟았죠. 오픈 날짜가 잡힌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매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온 저는 차를 몰고 번화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빗줄기가 앞유리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무심코 횡단보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를 뒤집어 쓴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죠.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 옆에 허리가 구부정한 여자가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절뚝거리며 서 있었죠.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였죠. 남편이 돌리고 있는 전단지에는 대출 광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남편 곁에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제 차를 알아본 거였죠. 남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 뭉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차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쿵쿵쿵. 남편이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나야. 창문 좀 열어줘. 저는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빗물이 창문 틈으로 튀어들어왔죠. 남편의 얼굴이 창문 사이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볼이 꺼져 있었죠.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위자료만 취하해줘.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민준이도 소송에 치여서 숨을 못 쉬고 있어. 한 번만 봐줘.
남편이 비에 젖은 채 차 옆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남편의 머리 위로 쏟아졌죠. 시어머니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차 뒤쪽으로 돌아와 조수석 창문에 두 손을 짚었죠. 수진아, 수진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제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이 집을 내놓으라고 삿대질을 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형수가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비웃던 시동생의 입꼬리가 한 번만 양보하라며 시댁편을 들던 남편의 한심한 뒷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직장 로비에 전단지를 뿌리던 날, 친정집 때문에 오물을 던지던 날, 아버지가 하얀 얼굴로 들것에 실려가던 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빗속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남편과 차에 매달린 시어머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남편이 카메라를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짓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올렸습니다. 딸깍 창문이 완전히 닫혔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앞바퀴가 웅덩이를 지나며 흙탕물이 양옆으로 튀었죠. 룸미러 속으로 남편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는 모습이 비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교차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 매장의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번화가 2층 통유리창 너머로 거리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매장 입구에 축하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놓인 소품들을 손님들이 하나씩 집어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한쪽에서 카메라를 든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짧은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젊은 여성 대표의 창업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서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았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 둘러앉았죠. 넓은 거실 창 너머로 한강이 길게 펼쳐져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오셨습니다. 세 잔을 식탁 위에 나란히 놓으시며 의자에 앉으셨죠. 수진아, 커피 한 잔 마셔라. 고마워요, 아빠.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번졌죠. 어머니가 거실창 너머로 한강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좋다, 수진아. 엄마 아빠 자주 오셔야 해요. 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딸 잘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만 하시고 다시 커피잔을 드셨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한강 위로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 놓아둔 구두를 신고 코트를 걸쳤죠. 매장에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죠.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가방 끈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가족이라는 말에는 진심도 배려도 없었죠. 있었던 건 탐욕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이죠.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물러서는 대신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내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 당연하다는 얼굴로 내 것을 내놓으라 할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양보하라 할 때, 그때 돌아서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내 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내 편이 아닐 때 가장 먼저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